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러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유에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균과 바이러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둘은 구조와 성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세균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바이러스의 구조와 생활사, 질병과 치료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58페이지입니다. 목차로는 바이러스의 크기, 인공 배치에서의 증식,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증식 방식, 치료 방법, 화학요법, 그리고 바이러스의 이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의 첫 번째 특징은 크기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은 미생물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세균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광학 현미경으로도 보이는 크기지만 바이러스는 나노미터 단위라 전자 현미경이 필요할 정도로 작습니다. 미세먼지보다 작다고 하면 말 다 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균만큼 크거나 심지어 더 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지오넬라균을 찾아내던 라울 연구팀이 우연히 발견한 미미 바이러스는 원래 세균으로 착각될 만큼 커서 세균인 줄 알았지만 왠지 세균과는 다른 생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으로 미미 바이러스를 관찰했다가 길쭉하거나 동그란 세균의 모양이 아니라 육각형, 입체로는 20년체의 기하학적 모양을 가진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는 세균을 흉내내는 바이러스라는 의미에서 미미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세균으로 오해받을 만큼 컸던 이 바이러스의 크기는 약 400나노미터로 일반적인 세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미 바이러스가 이렇게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았는데 커진 걸까요? 전에는 더 컸는데 작아진 걸까요? 미미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라울 연구팀은 후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크고 기생생활이 아닌 독립생활을 하던 원시적인 바이러스가 점점 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생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구조물들이 제거된 형태가 지금의 미미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계의 삼엽충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라울 연구팀은 또 다른 거대 바이러스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조사했고 2008년 파리의 냉각탑에서 미미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큰 마마 바이러스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정리하자면 미미 바이러스는 2003년에 발견된 단일한 바이러스 종이고 마마 바이러스는 그와 같은 계통의 친척 바이러스입니다. 다만 미미 바이러스가 속한 미미 바이러스과에는 메가 바이러스 등 여러 거대 바이러스들이 속합니다. 미미 바이러스과와 미미 바이러스를 헷갈릴까봐 정리해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마 바이러스 안에 더 작은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다니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무튼 더 작은 바이러스는 최초의 인공위성의 이름을 따서 스푸트니크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최정점에서 감성이 넘치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멋있네요. 연구가 계속되면서 스푸트니크 같은 바이러스들이 좀 더 발견되자 일반 명사 이름을 하나 만들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바이로파지입니다. 이 바이로파지는 뒤에서 박테리오파지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거대 바이러스는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대형 바이러스 연구를 계속해온 프랑스 악스마르세유 대학의 장 미셀 클라베리 연구팀 등은 2013년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낸 논문에서 2.5 메가 염기쌍과 1.9 메가 염기쌍의 DNA 유전체를 지닌 두 개의 대형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며 형태나 유전체에서 이전에 규명된 어떤 바이러스 계통과도 유사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길이는 1.2 마이크로미터로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비교하면 크기는 1000배, 단백질 생산 유전자는 200배나 큰 규모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판도라의 상자에서 따와서 판도라 바이러스라고 지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지의 세계를 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거대 바이러스들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닙니다. 보통 바이러스는 유전자의 수가 매우 적어서 단백질을 만들거나 DNA를 복구하는 과정 같은 기본적인 기능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주세포에 의존해야만 증식할 수 있죠. 그런데 미미바이러스나 판도라 바이러스 같은 거대 바이러스들은 보통의 바이러스와 달리 수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미바이러스는 1200개, 판도라 바이러스는 2500개가 넘는데 이는 일부 세균보다도 많습니다. 이 유전자들 중 일부는 원래 세균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비슷하게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효소나 DNA를 스스로 복구하는 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거대 바이러스는 부분적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세균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 때문에 과학자들은 거대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와 세균의 경계에 있는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단순히 작은 기생체로만 보던 기존의 시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단순히 작고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바이러스는 인공 배지에서 증식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인공 배지란 미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으로 영양분과 수분, 적당한 pH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균은 인공 배지에 두면 이 분열을 통해 빠르게 증식하면서 사진과 같은 페트리 접시 위에 하얗게 보이는 집락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인공 배지에서의 배양이 불가능합니다. 이 특징은 바이러스의 세 번째 특징과도 연결되는데요. 이 특징은 바이러스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바로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세균의 경우 세포 구조와 효소, 리보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므로 효소나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ATP 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 배지에 두더라도 증식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하려면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의 기구를 빌려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바이러스를 배양할 때 달걀 수정란이나 인체세포 배양액 같은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세포를 숙주 삼아 바이러스를 배양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바이러스는 효소나 리보솜은커녕 세포막이나 세포벽 등 기본적인 세포 구조도 없어서 스스로 증식도 불가능한 핵산 플러스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무생물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네 번째 특징과 연결됩니다. 바이러스는 DNA나 RNA 등의 유전 물질을 가지고 진화도 한다는 생물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로 들어 이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진을 봐주세요. 먼저 박쥐 몸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상갑이라는 동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C염기 서열이 G염기 서열로 변하는 RNA 재조합이 일어나면서 사람에게로의 전파력이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RNA 재조합은 여러 바이러스가 한 숙주에 감염되었을 때 복제 과정에서 RNA가 섞여 새로운 조합의 유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는 RNA 복제 과정 중 오류나 자연적 변형으로 인해 생깁니다. 이와 같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나 RNA 재조합이 일어나며 새로운 변종이 생기고 이 변종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보면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도 아니고 스스로 물질 대사도 하지 못하고 항상성도 없지만 DNA나 RNA라는 유전 물질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어떤 학자는 바이러스를 생물이라고 부르고 어떤 학자는 무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무생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학계에서는 경계에 있는 특이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이 특이한 존재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는 증식 방식입니다. 여기 그림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에서 증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표면에 흡착한 뒤 세포 안으로 침투합니다. 이때 바이러스의 껍질인 캡시드가 벗겨지고 핵산만 남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부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동안에는 감염성이 있는 완성된 바이러스 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핵산이 합성되지만 아직 입자로 조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합성이 끝나면 새 바이러스는 입자들이 조립되면서 암흑기가 끝나고 마지막에는 숙주세포가 파괴되면서 한 번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대량의 바이러스가 방출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은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균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로 이분법이라는 방식으로 증식합니다. 먼저 세포가 충분히 성장하면 세포 안에서 DNA가 복제됩니다. 다음 세포막과 세포벽이 안쪽으로 함입되면서 두 개의 DNA가 각각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포가 갈라지면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분법은 말 그대로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단순한 분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세균은 배양 접시에서 집락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 바이러스는 일정 시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많은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균은 마치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증식하고 바이러스는 한 번에 퍼지는 폭죽처럼 증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의 화학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기생체이기 때문에 치료약도 숙주세포 안에서 바이러스만 공격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인 항균제, 즉 세균을 죽이는 약물은 세포벽이나 단백질 합성을 공격하지만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치료에는 항바이러스 약이 사용되며 이는 바이러스의 유전체 복제, 단백질 합성, 조립 과정을 표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와 구조가 비슷해서 바이러스만 안전하게 공격하는 약물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개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된 항바이러스 한 가지를 예시로 소개하자면 헤르페스의 항바이러스제인 아시클로버가 있습니다. 작용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시클로버 자체는 비활성 상태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안에 티미딘 키나제 효소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아시클로버는 바이러스 DNA에 끼어들어 DNA 합성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상세포에는 티미딘 키나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시클로버가 활성화되지 않아 숙주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의 여러 특징과 치료 방법까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의 특별한 예시, 박테리오파지와 바이로파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 사람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독특한 모양 때문에 마치 작은 달 착륙선원 같다고 불리기도 하죠. 박테리오파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티포파지입니다. 티포파지는 주로 대장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DNA가 들어있고 긴 꼬리 부분은 마치 주사기처럼 세균 세포벽에 달라붙어 유전자를 주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균 안으로 들어간 T4의 DNA는 세포 내 기계를 완전히 장악해서 세균이 자신을 유지하는 대신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를 만들어내도록 조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세균은 수백 개의 새로운 파지로 가득 차게 되고 세포가 터지면서 바이러스가 방출됩니다. 이런 방식 덕분에 T4 파지는 특정 세균만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어 연구와 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 감염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남용으로 세균들이 내성을 가지면서 보통의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가 문제가 되고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세균을 죽이는 무기가 꼭 항생제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으로 바이로파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안에서 다른 바이러스의 증식을 방해하는 독특한 바이러스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잠깐 나왔던 스푸트니크 바이러스는 미미 바이러스 같은 거대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메바 안에 들어가 거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그 자원을 이용해 자기 자신을 증식시킵니다.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공격한다니 이런 건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현상은 바이러스 세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도 응용 가능성이 있는 주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단순히 질병을 일으키는 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